안녕하세요. 서울의 밤 연출한 김성수입니다. 오늘 개봉 전야제인데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 자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또 와주셨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GV를 하시는 감독님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감독님이죠. 네. 지금 제일 중요한 영화에 이제 대단원을 내리시고, 사실 우리나라를 구한 성홍 이순신 장군을 이순신 장군을 또 구해내신 감독님이십니다. 네, 김만민 감독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는 경호하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김성수 감독님은 오랜 인연이 있어요. 인연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친한 관계는 아니고 이 영화 세계의 강호에서 뭔가 이렇게 흠모의 눈빛과 이런 걸로 제가 항상 추앙하던 그런 감독님이시죠. 네, 그래서 정말 감각적인 비트라는 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서울의 봄까지 이렇게 어떤 시대상을 담고, 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뭔가 하나의 어떤 그래도 다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어떤 그 비극적인 사건을 이렇게 아주 섬뜩할 만큼 리얼하게 표현하시는 경지에까지 이르셨으니, 저도 이제 12월 말에 영화는 개봉하지만 이렇게 그냥 달려와서 우리 감독님과 메가 토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건 명분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또 한국 영화의 상생을 위해서 우리 김성수 감독님과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영광의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감독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진짜 비트 같은 감각적인 영화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서울의 봄 같은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고 먹먹한 그 시대 1979년에서 그 11.6이라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에 이런 작품을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굴러 들어온 기획이었습니다. 하이브 미디어코프의 김홍국 대표가 연락을 주셔갖고 시나리오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 개인적인 체험이 있는 이 사건이긴 하지만 그냥 그분이 주셔갖고 와, 이런 시나리오가 나한테 오다니. 그 시나리오 처음 받아본 날이 굉장히 전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홍국 대표는 이제 자기가 한국 근현대사를 이제 연결해서 영화를 쭉 감독님이 이제 지금 그 시대를 또 뭐 정의전환 임진년 그 시대의 영화를 쫙 이렇게 연결하듯이 그러는 기획으로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 얘기를 맡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했다기보다는 그분의 기획이죠. 그렇더라도 그 기획을 이제 본인의 연출로서 이렇게 녹여내고, 그리고 어떤 연출에 녹여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와 그리고 그 시대를 어떤 형식으로 어떤 미장센으로 담아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계산이 서지 않으면 그게 힘든 거를 저도 감독으로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작품을 하시면서 뭐 어떤 영화를 참조하거나 내지는 뭔가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뭐가 있으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제가 한남동 살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육군참모총장 공간이 저희 집에서 이렇게 자세히는 아니지만 직선으로 보이는 거리였어요. 저희가 이슬람교 상은 그 아래쪽, 한남동, 북한남동 쪽에 살아서 또 특히 그날 12월 10일 날은 저희 집안에 무슨 좀 특별한 일이 있어갖고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장갑차 구경하려고 쫓아갔다가 이제 그 총격전을 구경하게 되게 해서, 그런 저한테는 이 사건이 좀
굉장히 각인된 일이고 또 그 19살 때 그러니까 고3 네, 고3 되죠. 그래서 그 총성을 듣고 근데 그 호기심이 왕성한 나이니까 또 외무공간 그 앞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한 20분간 그 소리를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려고 그랬는데 보이진 않고 총소리가 나니까 또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 옥상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기억이었고 또 그 뭐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그 사건이 저희 세대한테는 굉장히 삶에 이제 굉장히 커다란 네, 그 그렇죠. 변곡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얘기에 깊이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기 광주 밑에 순천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야구부를 했는데 야구 유니폼을 맞추러 광주로 가야 되는데 광주에 뭔 일이 났다 그래가지고 유니폼을 못 맞췄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인데 그때는 이제 1년 지난 1980년이었죠. 예, 이제 어쨌든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고 또 지금 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서울의 봄이라는 이게 뭔지를 모르고 심지어는 저 전두광이 누구를 말하는지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는 엄청난 일이 우리 바로 현대사에 있었답니다. 어쨌든 그러한 현대사의 일을 이렇게 리얼하게 지금 2023년에 표현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영화로서 어떤 불멸의 영화로서 만드신 감독님의 노고가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이 2번이나 나오던데 도대체 그거는 뭡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 상영되고 난 다음에 노량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그 의로운 군인 이름이 이태신 장군인데 이것도 어떤 장군님이 또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연관이 있나요? 그거는 좀 달라요. 그거는 이제 좀 저희들끼리 그 전두광, 뭐 노태관 이런 이름들을 쭉 그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원래 그분 성함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태자를 하신 그 수동 그분 놔두고 이제 막 이름을 조합하면 투표를 한 끝에 된 거고요. 예. 근데 공교롭게 어떻게 보면 어떤 본능, 어떤 잠재의식들이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당시 뭐 잘 아시다시피 저는 서울 살던 사람이니까 그때는 광화문이라고 안 그러고 중앙청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 광화문 뒤에 있는 그 원래는 조선총독부 건물이죠. 그래서 중앙청이라고 하고 또 세종로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광화문이라고 하지만 근데 광화문 하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상징적이고 또 거기서 이제 우리 영화의 그 마지막에 벌어지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 장면을 한번 보여주고 그러니까 해가 막 질무렵에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다시 그 자리로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주인공 이태신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이미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기러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명랑이라는 영화에서 제일 그 인상적인 장면이 이제 최민식 씨가 이순신 장군이 자기 부하들을 놔두고 이제 진영에다 불을 태우잖아요. 그러면서 연설할 때 이제 우리는 한 명 다 죽을 거다.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너무 좋아해서 그 장면을 되게 여러 번 이렇게 봤는데 그런 게 보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약간 이태신 장군도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명랑을 생각하면서 그걸 쳐다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그 이태신 장군은 사즉생이 아니고 사즉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것밖에 알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어떤 큰 어떤 용기 내지는 어떤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충성 대사에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수도 서울을 수도 경비 사령관으로서 저 반란군들에게 내어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정말 뭉클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영화일수록 참 연출하기가 사실 굉장히 뻑뻑할 수 있는데 이번 서울의 봄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탄했던 것은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일상적인 그 공간을 화장실 그리고 또 전두광의 어떤 집에서 이렇게 비밀 모의를 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불을 탁 끄면서 이제 그 음모들을 그렇게
쿠데타 인물들을 꾸미고 이러한 어떤 미장선들을 보면서 정말 탐복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 화장실이라 뭔가 정말 그로테스크하고 뭔가 진솔하고 막 솔직한 어떤 것을 막 드러내는 민낯의 공간처럼 보이던데 그런 것에는 감독이 감독으로서 굉장히 탐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미장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 원래의 이제 그 실존 인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영화 속에 있는 전두광도 그 사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적인 욕망을 자기 사적인 공간에서 그런 아주 사사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사실 그분들은 굉장히 그 국가의 중대한 임무를 가진 분들이지만 그런 사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농탕을 치고 얘기하고 거기서 음모를 꾸미고 하는 거가 사람들이 볼 때 그 예전에 우리가 사극 보면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이 자기 집에 이렇게 다 사랑채 모아놓고 하는 그런 거를 좀 현대에 접목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대하사극, 용의 눈물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런 집안에서 모여서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란 공간은 사실은 이제 배설의 공간이고 가장 또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다 이제 까발릴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욕망과 그런 것들을 이제 발가벗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전두환의 그런 이제 그 인간의 바닥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거기를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배우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마지막 그 화장실 공간에서 미친 듯이 웃으면서 오줌을 갈기는 그 장면에서 보면은 우리 황정민 배우의 그 연기 약간 좀 조커 같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조커 같은 느낌이 막 그러면서 와 저거 모니터 지켜보고 계시는 감독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떠셨어요? 연출을 그렇게 디렉션을 주신 겁니까? 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황정민이라는 사람은 약간 그 마술상자 같아서 감독 입장에서 이제 그런 지경에 감독님도 이제 그런 대단한 배우들과 일을 하시지만 그런 배우들은 사실은 감독이 디렉션 한다기보다는 그 상자에다가 내가 원하는 역할이나 다이얼로그나 그 씬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이제 펑 하고 그 사람만의 해석법으로 뭐가 탁 튀어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황정민 씨는 뭐 또 뮤지컬이나 연극 연출가고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서 이제 그 사람한테 거의 맡겨서 하는데 그 장면만은 화장실 장면은 좀 이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약간 그 밖에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약간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하지라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자기 친 동료들하고도 어울리지 못하는데 이제 화장실로 오면서는 아마 그런 배설이 없고 밖에 있었으니까 이제 소변도 마려웠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자기 안에 내재된 그 사람의 그 탐욕의 어떤 욕망이 극대화되면서 그거를 합리화시키고 아니야 나는 이게 이겼구라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자기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합리화시키는 순간 인간은 이제 그 전두광이라는 인간은 자기가 엄청난 욕망을 품었지만 결국은 그 탐욕이라는 괴물이 그 사람을 먹어버렸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오히려 인간 전두광은 사라지고 탐욕에 먹혀버린 인간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사의 악당이 태어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날 그 악당의 탄신일이 아닌가. 특히 그 화장실이.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얘기한 다음에 정민 씨도 자기가 이제 납득을 안 하면 연기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합의를 해서 그 촬영할 때는 되게 빨리 찍었습니다. 그 특수분장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이 머리는 어떻게 한 겁니까? 저는 좀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머리를 감독 영화에서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보면 그 외군들 역할을 할 때, 외장수들 역할을 할 때 사실은 한산 때까지만 해도 머리를 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우들이 곤혹스럽게 부분 가발을 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또 캐스팅에 굉장히 또 애로를 겪기도 하고 그랬는데 노량 때는 좀 특수한 재질에 이게 좀 발명과 그다음에 그게 이제 실용화가 상용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저희는 이제 셀이라는 팀, 네, 셀 팀의 황혁은 그 대표가 이제 이거를 연구 개발을 해줬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제 이마 같은 형태의 이마면 되게 쉬웠을 것 같은데, 정민 씨, 여러분 뭐 황정민 씨 이마가 그 지금 현재 분장 구조의 그런 이렇게 앞이마가 튀어나온 그런 형태의 분장을 할 수 없는 이마를 갖고 계세요. 이마도 되게 약간 이렇게 좋으시고 그래서 근데 또 황정민 배우가 그 주름이 많잖아요 얼굴에. 그리고 또 이런 피부 톤도 약간 좀 특이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분리돼 버리면 그 표정이나 이런 거를 반영할 수 없어서 여기 이제 이 눈썹에서부터 이 이마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갖고 거기를 다 덮어버리면 또 이게 그런 표정과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거. 근데 거기 한산 노량팀에다 부탁했으면 쉬웠을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은 뭐 한 명이 아니라 뭐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다른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독님과 우리 그 황 배우에게 그 경의를 표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자칫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장수들이 오랫동안 연기를 한다기보다는 회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버티는데 이 분장이 한 짧으면 3시간, 길면 한 5시간씩 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어떤 연기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떤 인내와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진짜 참 정민 씨가 이 머리랑 두피가 다 완전히 상해버려 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그럴 때 그냥 미는 게 좋은데. 머리 형태가 밀어온다고 되는 머리 형태가 아니어서. 갑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약간 옆뒤로 샌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그 이태신 역할을 했던 정우성 배우부터 시작해서 조연으로 나왔던 이성민 배우 그리고 또 지금 또 공교롭게도 여기에 나오는 이 주요 배우들이 노량에도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의로운 조선군 역할들로 나오는 사람들이 다 여기는 반란군으로 뭐 박군 안세요 뭐 이런 배우들이 다 이제 그쪽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더 흥미롭게 이 영화를 감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배우들이 다 어떤 그 역할을 하나하나 자기 역할들을 그렇게 빛나게 소화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존에 굉장히 관록 있는 배우부터 그리고 또 뭐 신인이지만 그리고 무명의 배우들이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역할들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예, 다들 너무 자연스러웠고 사실 그것은 그런 앙상블과 그런 배우들의 전체적인 조화는 사실 연출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의 노고를 뭐라 그럴까 이렇게 다시 한번 리스펙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배우들하고 전반적으로 그 배우들이 다 막 이렇게 소통을 할 때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일단 이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김한민 감독한테 이런 상찬을 들으니까 제가 뭐라고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많은 배우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또 굉장한 스펙타클과 한국 영화 사상 볼 수 없었던 엄청난 회전을 하시는 분이 이제 본인이신데 저한테 이런 말 하니까 좀 감개무량하네요. 같은 동병상련의 아니 근데 그 입장에서 배우들이 많이 나오면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런데 아마 감독님은 또 워낙 한산 노량으로 이어지는데 나왔던 배우분들이 이제 저희 영화에 많이 나오세요. 저도 이제 그 현장도 잘 얘기도 많이 듣고 또 같이 일하신 또 우리 김지경 대표님도 저랑 또 친한 분이니까 이제 그 배우들에 대한 얘기도 제가 여쭤보고 막 그랬었는데 뭐 배우들이 훌륭해서 배우들이 훌륭하니까 감독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감독이 이런 걸 원하니까 이렇게 해줘야겠다라고 이제 도와주시니까 거기다가 아마 이수지 시리즈도 똑같았을 것 같은데 저도 저 영화에 나오는 40대 50대 배우들이
이 12.12라는 그 엄청난 사건의 자장권에 다 성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12.12 군사 반란을 재현한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그 의미를 두셨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비록 이제 배우는 사실 몸밖에 없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육체와 그런 연기력으로 내가 이거를 보태서 이 군사 반란의 그 어떤 순간들을 재현한다는 데에 대한 굉장한 그 의의를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야 뭐 그렇게 열심히 해줄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인간의 삶을 살면서 특히 배우의 세계가 굉장히 이렇게 묘한 게 어떤 그 명분이 주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어떤 참여의식이 생기면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봄도 거기에다가 또 김성수 감독님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거장에 만연해 계시는 분이 이제 연출을 한다 했을 때는 제가 배우라도 가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런 이제 그 배우의 세계들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 감독님들이 아무리 거장이라도 이제 많은 그 배우들의 다양한 배우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또 에너지는 대단히 필요하고 또 특히나 이제 체력과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김성수 감독님 지금 보시다시피 비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잘 유지하고 계셔서 정말 그것도 또한 본받고 싶은 지점에 계시는 감독님이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우리가 또 감독과 감독의 입장에서 미장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두 개의 공간에 대한 미장센도 있지만 또 서울 거리 그리고 또 가진 그 화려한 그 막 전차와 탱크 막 그리고 막 그 60 트럭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그런 것들을 동원하기 쉽지 않은데 아무리 제작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거는 어떤 연출적인 것들 가령 저기 황정민이 마지막에 이태신을 만나기 위해서 쫙 막 달려오는 그거를 부감으로 그냥 쫙 롱테크로 훑어버리잖아요. 그냥 좀 아니하고 게으른 분 같으면 그냥 이렇게 커트바리로 이렇게 찍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어떤 연출적인 그런 좀 더 이 프레임을 뭐라고 할까 이 화면을 좀 오픈한다 그럴까 확장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영화적인 스케일감을 주시는데 그런 것들은 이 성실함이 아니고 또는 뭔가 이렇게 이런 걸 그렇게 가야겠다라는 어떤 리얼한 어떤 것에 대한 추구가 아니면 힘들 텐데 좀 나이가 들면서 좀 대충 연출하자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혹시? 네. 그런 거는 좀 더 성실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사실 뭐 영화 하는 사람들 특히 영화 감독들이 현실 생활에서는 그렇게 능숙한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다릅니다. 감독님은 좀 되게 이제 농담입니다. 모든 그 팔방미인이고 사실은 굉장한 그런 그 현실 세계의 장악력도 강하지만 저는 사실 현실 생활에서는 사실 젬병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20대 후반에 영화계 들어와서 이제 영화계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하고 그래서 근데 제가 나이가 먹고 나니까 뭐 흥미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날 찾지도 않고 제가 할 일도 없고 근데 이제 영화 촬영장에서는 제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런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앞으로 제한적인 거니까 촬영하는 시간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좀 값지고 더 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영화는 제가 되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에 한번 빠져 있었던 어린 시절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화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자면 되게 재밌게 굉장히 어떻게 표현하기 좀 어쩌 신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적인 질문인데 하루에 운동 몇 시간씩 하십니까? 등산 하시나요? 아니요. 제가 감기라는 영화 찍을 때 허리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다음에는 그때 선생님이 이제 척추수술을 하는 것보다 걷는 게 낫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제가 막 하루에 한 2시간씩은 지금도 한 1시간은 걷고 그 다음에 촬영할 때는 제가 좀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일부러 막 움직이는 편이어서 많이 걷습니다. 많이 역시 만보 이상 걷습니다. 이 엣지 있는 연출은 걷는 것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모든 기본기가 이 체력과 운동이
기본이 돼야 된다. 우리가 다 같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감독님에게 좀 이제 질의응답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화를 보시면서 너무 궁금한 게 계시다면 감독님한테 저기 질문을 한 80% 해주시고 저한테는 조금만 20%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중앙에 계시는 분 혹시 마이크 저 마이크 갔다 오는 동안에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사실 맨 처음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김한민 감독님 이제 노량 개봉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 믹싱이라고 영화에 녹음된 모든 소리를 다 이렇게 대사, 효과음, 음악 모든 걸 해서 이렇게 영화에다가 이제 배열을 하는 영화의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 사실 믹싱을 하시다가 오셔갖고 제가 그 VIP 때도 그때도 믹싱 하다가 오셨어요. 영화 봐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시점에 왜냐면 그 감독님이 그럴 때는 딴 데 신경을 쓰지 않고 또 아는데 이렇게 한국 영화가 좀 잘 되고 한국 영화의 상생이라는 방식을 지금 영화가 이렇게 아무리 친한 감독도 같이 개봉하는 시점에는 서로 좀 약간 좀 본의 아니게 뜨악해지는데 이 그 상생을 위해서 영화 감독 근접한 영화 감독끼리 이런 GV를 하자는 제안을 이제 감독님이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넉넉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제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갑자기 제가 일단은 질문 빨리 받겠습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황정민 배우님 황정민 배우님의 연기가 너무 인상 깊었는데 혹시 캐스팅 일화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김한민 감독님께 이 영화 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나 정말 이 장면은 내가 뺏어서 내 영화에다 쓰고 싶다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을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황정민 씨하고 좀 친분이 있는데 저희 이 영화의 제작자이신 김원국 대표도 황정민 배우랑 친하세요.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도 같이 하셨고 그래서 두 분이 약간 사적인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시나리오 오기 전에. 그리고 저는 황정민 씨랑 아수라를 한 다음에 2년 뒤에 리처드 선젤라는 황정민 씨가 직접 주인공도 하고 연극을 만드는 그걸 보러 갔었거든요. LG 아트센터에서 했던. 근데 리처드 선젤가 섹스피어 연극 중에서 이제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존했던 가장 포악한 왕이면서 내면이 뒤틀리고 주변 사람들 다 척살했던 그런 진짜 어떤 악의 끝판왕 같은 왕이거든요. 근데 그 연극을 봤는데 그때 완전히 저도 어렸을 때 좀 연극을 했었는데 완전히 거기에 매료됐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이 전두광의 죄에는 저 황정민이라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만 이 역할이 좀 정치적인 그런 요소가 많고 이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배우들이. 그래서 아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양반도. 근데 이제 저를 만나서는 그냥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게 좀 한마디로 화끈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감독님을 보면은 이렇게 조신하고 디테일하신 분인데 또 굉장히 또 화끈하고 남성적인 요즘에 보기 드문 그런 어떤 매력과 마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무사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를 중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저는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서울에 보면서 보면 음모를 하는 본인의 집에 초대해가지고 거실 장면 같은 경우는 정말 저렇게 한번 나도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쪽에는 선배 장군들 이쪽에는 밑에 후배 대령급 영관급들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 탁탁 꺼가면서 그러면서 또 가끔씩
우리 저기 주걱통 여사가 어머 미안해요 하고 딱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묘한 느낌을 저 연출할 때 너무 재밌었겠다. 물론 이제 계산도 계산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잘 되어 계셨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더 연극적인 느낌의 어떤 브로킹이고 이런 동선을 잡아서 또 그렇게 배치하고 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연출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재미있는 그리고 또 연출로서의 어떤 그 좀 희열을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죠. 물론 이제 배우들한테 느끼는 희열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황정민 배우를 통해서 느끼는 오우씨 뭐지 이거? 내가 지금 이걸 이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왠지 영광스러운 것 같아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이제 그런 연출이 참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았다. 물론 화장실 연출도 좋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질문. 오늘 질문이 엄청 많네요. 잠깐만 그럼 남성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예. 여기 두 번째 줄에 중앙에 돌아보시는 말씀하시는 거. 네.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감독님, 윤석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이 12.12 사태를 영상화를 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이제 직접 경험하지 않으신 저 A 같은 조금 이제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밈이라고 하죠. 어떤 짤방이라거나 어떤 영상 같은 걸로 조금 더 가깝게 접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발라드 놈 시키더라 꼼짝을 했어. 김기현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 장면이 사실은 저나 이제 다른 어떤 젊은이들한테는 훨씬 더 조금 더 익숙한 그런 장면일 텐데 혹시 조금 참고를 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지 혹은 아니면은 일부러 조금은 실제로 이제 모델이신 분께서 좀 더 불같은 성격이고 실제로 더 소리를 치셨다고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누르면서 연출하신 게 일부러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은 정우성 배우와 함께 이제 맞춰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각색이 되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궁금했습니다. 저희 세대에서는 그 제5공화국 그게 이제 그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드라마가 3개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제일 나중에 만든 제5공화국이라는 거고 거기서 그 장태환 장군 역할을 김기현 성우이자 배우이신 분이 했고 또 그분이 저랑 친해요. 제 데뷔작도 나와주시고 감기에서도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제 선배님이신데 제가 영화 속에서 이태신 장군 역할을 원래 수경사령관에서 조금 변형시켜서 좀 키운다고 했을 때 그 캐릭터를 좀 다르게 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그게 강하고 또 원래 실존 인물이신 그분도 굉장히 불같고 호랑이 같으신 분이어서 제가 좀 영화로 이 캐릭터를 키워서 왜냐하면 그 영화 후반부는 좀 제 상상력이 많이 들어간 장면들이 많거든요. 실제랑 다르게. 그래서 그런 내용도 그렇고 또 두 인물이 뭐 불같은 사람이 부닥치는 것보다는 관객들이 아무래도 그 이태신에 좀 의탁해서 이 영화를 봐야지 그때 당시의 상황과 이런 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막 너무 흥분하는 분보다는 좀 차분하고 좀 이렇게 냉정하게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게 좋아서 이제 캐릭터를 바꿨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강한 캐릭터로 한다면 김기현 선생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좀 다른 우회책을 제가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감독님들의 캐릭터 다루기가 어떤 지점에서는 과감하게 이것들을 좀 바꿔주는 그래서 그게 이제 절묘하게 이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그런 재미가 있어요. 또 감독들이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역할을 잘할 것 같은데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뒤틀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번 전체적인 이 서울의 봄의 그 배우들의 어떤 그 캐릭터들의 어떤 그 하모니라 그럴까요? 이런 것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도 관객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아볼게요. 우리
어디 보자. 저 뒤에 분 중에 아주 중앙에 예, 손 흔드시는 분. 예, 예, 지금. 예. 안녕하세요. 김성수 작가 감독님 작품 정말 잘 봤습니다. 이제 저는 색감을 이용한 장면 연출이 정말 마음에 깊게 남았는데 이제 전두광과 반란 세력이 나오는 장면에선 비교적 안락한 분위기에 화사한 색깔을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태신의 장면과 전투가 벌어지는 그 현장에선 차가운 색조로 그러니까 두 공간을 구분해 나누어서 형성을 했다는 것이 조금 느껴졌는데요. 어떻게 의도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 영화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썼을 때 이제 제일 많이 당한 지적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2차 대전을 하면 미군과 독일군이 싸우듯이 그런 좀 피와 간의 구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12.12 군사반란의 진짜 비극은 같은 부대 내에 있는 같은 수도권 부대끼리 그러니까 아군끼리 싸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군복이나 이제 부대 마크나 이런 것들이 동일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공간이 갖고 있는 질감이나 라이팅이나 이런 걸로 좀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예, 가름하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질문을 받을게요. 여기 여자분. 예. 기자신가요? 예. 저기 가벼운 질문인데요. 저기 영화에서 음향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음악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은 음악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 마지막에 엔딩 타이틀이 나오면서 군가를 쓰시는데 정말 저는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군가를 쓰신 게 방금 전에 질문과도 연결이 되지만 한나라 군인들끼리 싸운다는 그 주제와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그 군가도 이제 어떤 분이 그 엔드 타이틀에 쓰실 생각을 하신 건지 그 영화가 끝나면서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음악에 대해서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이제 83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 그 음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군가를 배우거든요. 신병일 때. 근데 다른 군가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전선을 간다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군가를 계속 흥얼거리고 붙였을 때도 혼자서 막 부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른 군가하고 다르게 그 전선을 간다는 마치 다른 군가는 다 용맹하게 씩씩하게 나가서 싸우자 이런 내용인데 그 군가는 마치 그렇게 싸워서 전쟁터가에서 막 동료들도 죽고 다 폐허가 됐는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전쟁은 허망하고 진짜 끔찍한 거지만 그렇지만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여길 떠날 수 없고 여기서 슬픈 행군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들렸어요. 그 노래 가사나 음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유일한 군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나리오 받았을 때 제가 아수라 음악을 한 이재진 음악 감독을 만나서 첫 회의를 할 때 제가 모든 음악은 당신이 다 만들지만 음악 하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악을 이제 유튜브에 있는 걸 틀어줬더니 이재진 음악 감독이 이거 군가인데 되게 특이하고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음악을 쓰기로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도 그 군가 중에 그걸 제일 좋아하는 군가입니다. 예, 제가 슬프고 그리고 먹먹할 때 항상 그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게 나와서 저는 엄청 반가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 그 군가는 꽤 유명한 군가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뭐 음악으로서 어떤 군가를 그렇게 약간 편곡하고 약간이 아니죠. 굉장히 편곡해서 그렇게 썼다는 건 참 굉장한 어떤 영감인데 제가 봤을 때 감독님은 점점 뭔가 이렇게 연륜이 이제 더해 갈수록 이 감성적인 거나 어떤 영감이 엄청나게 이게 뭐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뭐 기도하세요? 아니면 뭐 감독님 이제 아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감독한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마치 제가 약간 부끄럽고 막 이렇게 얼굴 빨개지고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그 이순신 시리즈의 대단원을 앞두고 있잖아요, 노량을. 그래서 김한민 감독님한테도 질문할 게 많고 저도 사실 질문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그러면 한두 개만 받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더 갖고, 예, 예, 하나만 더 예. 갖고. 자, 예, 저기 마스크 쓰신 분, 예. 예. 안녕하세요, 감독님.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그 황정민 배우님이 중간에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하면서 불을 탁 끄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불을 끄고 전두광의 말이 이어지는데 분명히 장면은 비밀스럽고 밖으로 이야기가 새어나가면 안 되는 부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전두광은 위아래 사람들을 다 휘어잡는 느낌으로 큰 소리로 연기를 하고 휘어잡는 느낌으로 하는데 혹시 이렇게 그 장면과 연기를 상반된 분위기로 연출하신 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씬을 이 영화에서 제일 긴 씬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길게 썼는데 제가 시간 타임워치로 이제 감독들이 이렇게 씬을 쓴 다음에 그 씬을 조감독들이랑 하면서 시간 계산을 한번 해봐요. 그런데 거의 10분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영화에서도 찍었을 때는 9분 정도 됐고 지금 편집본에는 한 7분 좀 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영화가 이제 길어봤자 한 3, 4분 이상을 절대 넘어가지 않는데 너무 긴 씬이어서 그 씬에 조금 휴지거나 좀 국면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예전에는 그 집에서 잔치를 하면 이제 일하시는 아주머니나 주변 친척분들이 오셔서 그 음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워낙 심각하니까 그 바깥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그 아주머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문을 닫는 설정을 하고 그러면 불을 끄는 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그 전두광이 불을 끄면 노태관이 일어나서 불을 탁 끄잖아요. 그래서 그 둘이 내가 그때 결정적일 때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둘이 좀 약간 그런 거를 맞춰놓은 그래서 그 어둠을 딱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어둠 안에서 후배들한테 뭐라 그러면서 후배들을 장악하고 이제 그런 기운으로 선배들을 이렇게 이제 윽박지르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설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탁월했던 게 제가 이제 연출자 입장에서 그 장면을 봤을 때는 그게 어떤 익명성을 갑자기 무장해주면서 자기의 어떤 뭔가 내면 속에 어떤 아주 순수한 욕망을 이렇게 표현해줄 수 있는 불금 뭐 이런 느낌 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저는 그 장면 좀 천재성이 어디서 영감을 받으세요? 감독님 지금 얘기는 약간 오버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이제 내일이 개봉이잖아요. 야, 진짜 감독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리고 제가 오면서 이렇게 슬쩍 예매율을 봤더니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50%가 예매율 50%가 넘고 예매 자수도 중요한데 벌써 16만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쟁작이 안 돼야 될 텐데. 그래서 근데 어쨌든 앞에서 이렇게 받쳐줘야 또 관객들이 또 극장을 찾는 거니까 그런 지점에서 이제 또 굉장히 감사드리는 거죠. 네. 거대한 노량이라는 영화가 오기 위해서 서울에 보면 기꺼이 그 오프닝 게임으로 무대를 달고 넣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이게 사실 나중에 이제 감독님하고 또 저도 아직 영화를 못 봐서 너무 보고 싶은데 보고 그때 또 지도를 할 텐데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 김한민 감독님의 노량 모든 국민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대한 질문 받는 시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질문하실 분 한두 가지만. 바로 반사해가지고 우리 김성수 감독님한테. 제가 사실 되게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예. 저 김한민 감독님하고 이제 예전에 이렇게 자주 만나서 제가 김한민 감독 초기 영화 극락도 핸드폰 이거 다 좋아하거든요, 되게.
그래서 그때 김환 감독이랑 얘기하다가 아마 활 하기 전후인가 그때 이제 이순신 3부작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감독님이. 그래서 야.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장 좋은 위대한 계획은 가장 단순한 계획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다 들면 그거 나도 알아 하지만 그거를 사실 계획을 세서 그렇게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보통 이제 한 편이 잘 되면 다음 편 하고 그러는데 그때 벌써 이제 3부작으로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어떤 건데 그런데 이제 명량, 한산, 노량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럼 어떤 것부터 할 건데 그랬더니 이제 먼저 명량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산하고 노량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저한테. 근데 그게 진짜 이루어진 거죠. 그게 진짜 오래전 얘기인데. 근데 그게 시간 순서가 사실은 한산이 제일 먼저잖아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명량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량이 97년, 98년.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서를 정하셨는지가 사실 제일 궁금했어요. 그 대답도 단순합니다. 배가 제일 적게 나오는 게 명량이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한대 대장선이 제일 오랫동안 버티면서 싸운 영화니까 이걸로 좀 배 연습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뭐 성공하면 너무 좋고 그래서 점점 대척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산 때는 이제 56척 탄옥선, 그러니까 노량 때는 거의 100여 척이 이제 나오는 거기에다가 이제 삼국대전으로 이제 명나라 배들까지 넘어온 이제 상황이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규모를 키워가려고. 근데 그 대장선이 나와서 이제 싸우는 장면, 저쪽은 이제 유인해내기에서 하는 그 장면은 보험보수, 약간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의 그 해상 전투씬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장면은 정말 끝내주게 찍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한산 때는 더 업그레이드되고 노량에서는 해전이 어마무시하다는 소문이 이제 영화계에 돌고 있는데 진짜 기대가 겨울 밤 전투입니다. 명나라 군까지 들어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겨울밤에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아침 오전까지 벌어진, 그리고 이제 아침에 장군님 오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싸움을, 근데 제가 약간 좀 사실은 좀 부끄러운 게 김성수 감독님 같았으면 겨울밤 전투를 겨울에 찍지 않았을까, 밤에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너무 추워가지고 사실은 좀 세트에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입김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 주시고 영화를 봐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저희 세종로 장면, 광화문 장면이죠. 그 장면이 한 여름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두꺼운 겨울 옷을 입고 이제 입김은 전체가 다 CG입니다. 저도 참 본받아야 될 텐데 참 항상 좀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내일 우리 서울의 보험 개봉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질문이 있습니까? 그럼 질문 하나 더 받고. 네, 저희 가운데 손 드신 분 어디 계시나요? 네, 저희 남자분이시네요. 네네. 내 친구 아니죠? 네, 김한민 감독님하고 김성수 감독님 두 분께 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 배우 캐스팅에 관해서 김한민 감독님 작품은 이순신이라는 되게 상징적인 영웅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순신 감독 역을 맡은 배우가 최민식, 박해일, 그리고 이번에 김윤석 배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이순신 배우들을 다른 분들의 물방에 올랐던 배우들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 좀 더 이제 캐스팅 직전까지 갔던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김성수 감독님께는 이번 작품에서 정혜인 배우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 정혜인 배우가 군인으로 출연했던 DP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시고 정혜인 배우를 이제 특별 출연하시기로 결정을 했던 건지, 아니면 그저 우연히 이제 군인 역할로 겹친 건지. 그게 그 정혜인 배우 캐릭터가 그 DP에 나왔던 안준호 이병하고 초성이 똑같더라고요. 그런 게 혹시 각본 쓰시면서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 우연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 제가 먼저 그게 좋을 것 대답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 역할을
선택한 기준 그 세 명이 뭐 우리나라 당대 최고 배우지만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그 제가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그 DP라는 드라마를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저의 최애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그걸 만든 한준희 감독을 또 제가 좋아하고 또 친하고 그래서 그 드라마를 이제 친한 감독의 드라마니까 봤는데 제가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게 보고 또 그 전부터 정혜인 배우를 알긴 알았지만 DP를 보고 그 배우한테 흠뻑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한준희 감독이랑 친하니까 제가 쓴 시나리오를 이제 리뷰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한준희 감독이 이제 제 시나리오를 보고 이제 뭐 이거는 좋고 이거는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나서 다 들은 다음에 제가 넌지시 야 여기 지금 이 오진호 소령 역할이 있는데 혹시 이거를 정혜인 배우한테 보여줘도 될까 이렇게 이제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뭐 그 일정이 좀 있어서 그 해외 일정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기가 뭐 옆에서 그냥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통해서 저희 대표님이 또 그 정혜인 씨 매니저를 잘 알아서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하겠다는 얘기가 왔어요. 그 이제 저희 대표님이 또 노력하시고 또 제가 생각할 때 한준희 감독도 도와주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드라마 쪽의 젊은 배우들이 그 한국 영화 특히 한국 영화에 좀 굉장히 리스펙하는 그런 감독님들의 작품에는 본인들이 한 수 접어주고 또 오기도 해요. 한산의 뭐 옥태견이나 명량의 뭐 박보검이나 또 우리 또 노량의 또 안보현이나 이런 친구들이 보면 그런 애들 젊은 애들이 의식이 아주 발라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접어주고 뭐 캐러도 별로 이렇게 안 받으면서 와가지고 다 참 이 한국 영화의 미래가 밝았는데 근데 어쨌든 더 이제 다시 이제 부활을 시켜야 되고 또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참 그 젊은 배우들의 마인드가 참 좋은 배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배우들이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제 그 이순신 어떻게 캐스팅됐냐 이제 이야기를 듣자면 사실은 배우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고 이순신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 3명이 떠올랐는데 1번이 박해일이었고 2번이 최민식이었고 3번이 김윤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들한테 퇴짜를 맞으면 갈 데가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젊은 박해일 역할이 이제 첫 번째 이순신 한산이었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명량에서 좀 용장 같은 느낌이 좀 강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최민식 배우님이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둘을 잘 섞어놓은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둘의 어떤 그 문인과 무인의 어떤 절묘한 지점에 있는 그런 배우는 김윤석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김윤석 배우님인 것 같고 해서 이거는 완전 외통수인데 이거 한 번 제안했다가 차이면 끝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껴도 죄송한데 근데 네. 박해일 배우는 국락도랑 박찬영 문교활이랑 감독님이랑 되게 친하신 배우인데 근데 까일 리가 없잖아요. 아니요.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이 나이에 이순신을 이순신 젊어. 젊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박해일 배우는 사실은 뭔가 이렇게 거절을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술이나 한잔 하시죠? 이러면 오케이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이제 싹 이렇게 젊고 그리고 제가 무슨 무인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무인 같은 느낌의 이번에는 배역이야 이러면서 이제 선비와 같아 이러면서 사실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산에 이제 근데 이제 먼저 명량을 이제 우리 최민식 배우님이 너무나 대단하게 했기 때문에 정말 그 다음에 배우는 이거 부담을 안 느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젊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게 문인 선비 같은 느낌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박해일 배우한테 이제 제안을 했고 근데 이제 오케이는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 술이나 마시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에리가 어느 순간에 좀 작품들을 좀 힘들게 또 하고 그래서 이제 흥행이 잘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야 근데 이게 흥행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이제 명량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한산이 잘 될 수 나는 한산이 장담을 못하겠다 흥행을 하지만 그냥 너랑 맞는 역할이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면 다른 배우들도 젊은 배우로 갑니까? 그래서 아 그렇지. 그리고 그 젊은 배우들을 이제 포진을 하고 아주 적게 갈 거야. 이제 하면서 이제 한산이라는 영화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우가 이제 세간에는 김한민 감독의 무슨 이제 페르소나다, 뭐 내지는 뭐 새 작품을 한 감독은 김한민 감독밖에 없는데 저 둘 사이에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고요. 뭐 이제 그냥 술 친구 이제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영화 이야기들 하고 같이 이제 등산 저기 그 친구가 연희동사니까 이제 안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이제 산책 코스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좀 다니고 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새 작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음 작품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이제 다음 작품에 대해서는 논의도 지금 못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였고 그다음에 마지막 김윤석 배우님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를 너무 재밌게 보셨어요. 예, 그리고 유일하게 박해일과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자기 소신대로 연기를 캐스팅을 선택하지 뭐 전작에 누가 있었다 해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또 그런 소신 있는 지점을 갖고 계셔가지고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딱 세 배우 있었는데 그 세 배우가 그렇게 역할들을 해줘가지고 안 그랬으면 정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어디로 이제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런 지점에서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어떤 운명과 내 운이 좀 같이 작동하는 지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네. 두서없는 이야기를 가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12월 20일 노래 한번 좀 봐주세요. 네. 그것도 재밌습니다. 네. 좀 봐주시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개봉인데 감독님 소감 한마디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보는 관객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뭔가 솔직한 한마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부터 계속 자꾸 예매를 체크하게 되고 조마조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큰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저한테 또 이런 너무 좋은 시나리오를 주고 또 저희 이제 투자사인 플러스엠도 이제 이런 굉장히 기획 단계에서 보면 되게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좀 또 영화가 이게 새드 엔딩이잖아요. 또 그런 영화에다가 이렇게 투자도 해주고 그랬으니까 저는 이제 감독으로서는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영화를 좀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포만감이 있는데 또 이 영화가 또 잘 돼야 되고 또 지금 한국 영화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아무튼 소래범을 좀 잘 봐서 그 영화가 손익분기점도 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마디 더 없으십니까? 근데 관객들한테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말을 또 제가 이제 뱉으면 그 말이 또 이렇게 언어에는 좀 주술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마음의 그런 염원과 주술적인 의미가 그렇게 되면 좋은데 혹시 그게 제가 이제 그런 저의 또 사욕이나 저의 바람이 오히려 또 지금 어떤 기운을 거슬릴까봐 마음속에는 진짜 욕심이 또 그런 걱정과 염려가 많은데 그냥 말을 삼가고 그냥 아무튼 하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늦은 밤 제가 항상 무대 인사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영화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평안과 큰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늦은 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두 감독의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이야기를 주저리를 너무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힘으로 서울의 봄이 잘 될 것이고 또 제 노량이 또 같이 잘 될 것이고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빌어옵니다. 여러분 노량이 전 국민의 영화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인석이라는 배우가 너무 진짜 뛰어난, 뭐 황정민 씨도 뛰어나지만 그 진짜 엄청난 배우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순신을 너무 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김성수 감독님과 김한민 감독과의 메가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나오고. 회장은 이쪽으로.